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산모에게 임신을 시켜놓고 임신 중에 PFOA 성분을 주입한 쥐와 PFOA 노출이 안 되는 쥐, 그리고 출산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PFOA, 엄마가 임신 중에 PFOA 노출돼서 출산한 아이는 이렇게 돼요. 식욕이 억제가 안 돼요. 계속해서 먹게 돼요. 아이들이 확실히 더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100kg가 넘는 그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은 40대, 50대는 별로 없어요. 30대, 20대에 왕창 몰려 있습니다. 100kg 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냥 의지가 없거나 식탐이 많아서 그래서 뚱뚱해진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죠. TFA, 뭐 과당, 니코틴, 비스페놀 A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고요.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이 비만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어디에 맞냐? 그래서 결국 미국의 경우인데 소고기, 유제품, 우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유랑 유제품을 합치면은 소고기보다 많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국인들은 이 소를 통해서, 소에서 나온 부산물을 통해서 거의 이 절반 이상의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미국이랑은 좀 다르겠죠. 한국인들은 닭고기 참 많이 먹고 돼지고기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닭이나 돼지,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선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 있었죠. 그때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은 그 생활협동조합이 있죠. 네. 방사 유정란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던데 한살림에서 오히려 가둬놓고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가둬놓고 안 좋은 사료만 이렇게 먹였던 애들한테서는 DDT가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흙에서 자유롭게 막 뛰어놀면서 흙 파먹고 이랬던 닭이 낳은 계란에서만 DDT 성분이 나왔어요. 뭐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농축이 되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DDT가 닭에 들어와서 한 10배 정도 농축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모유를 통해서 거의 농축이 돼서 또 나가는 것처럼 계란을 통해서 또 농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DDT가. 계란도 이렇게 있고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식습관은 어떻게 변했냐? 옛날에 이렇게 드셨나요? 네. 밥을 어떻게 드셨나요? 많이 먹었죠. 지금보다 조금 먹었나요? 많이 먹었나요? 요즘은 다이어트 하려면 뭘 줄여야 된다고 그러나요? 네? 탄수화물. 정말 탄수화물 때문에 사람들이 살찌는 거면은 2010년대 한국인이랑 1970년대 한국인이랑 누가 더 뚱뚱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탄수화물 때문에 살찐다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저는 밥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180에 오늘 아침에 잰 몸무게가 67kg. 조금 늘었어요. 과거에 한 65kg, 66kg 나갔었는데 1, 2kg가 좀 늘긴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좀 조절하려고 저도 하고 있는데 날씬하신데. 이렇습니다. 과거보다 한국인들이 어패류, 이 생선류는 한 5배 정도 많이 먹고 있어요. 50년 사이에. 그리고 고기나 고기 이런 것들, 고기에는 거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건데 그런 것들 한 15배 정도 많이 먹고 있고, 우유는 한 유제품은 한 48배, 50배 정도를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과거보다. 계란은 7.8배, 동물성 유지, 뭐 크림이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10배 정도 많이 먹게 됐어요. 1970년대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크론병에
이전에 구경도 못했던 아주 희귀한 병들의 암도 과거에 없었던 대장암의 유방암의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먹는 거에서 원인을 따진다면 탄수화물이 원인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이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거기에 덧붙이자면 식용유까지 이렇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 한국인들은 가장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배를 채웠어요. 근데 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만큼을 고기, 생선, 계란 그리고 우유 이런 동물성 식품 그리고 요거는 식물성 기름 그리고 노란색은 설탕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참기름, 들기름 많이 드세요? 왜 많이 드세요? 네? 맛있어서? 맛있어서 드시는 거면은 안 드시면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주로 썼던 기름이 참기름, 들기름이긴 해요. 콩기름을 언제 만들었죠? 70년대. 네? 여기 써 있죠? 네. 71년도에 해표 식용유가 처음 나왔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기름, 들기름을 쓰긴 했는데, 근데 이 70년대 이전에 참기름, 들기름을 쓰긴 했는데 얼마를 썼나를 좀 보셔야 돼요. 1g에서 4g 정도를 썼어요, 하루에. 하루에 먹는 양이 1g에서 4g. 1g이면은 참기름 4방울. 4방울이 1g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나물 무치거나 할 때 참기름, 들기름 많이 썼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참기름, 들기름 어머니가 많이 못 썼어요. 얼마나 고소해요. 저도 많이 넣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함부로 못 썼어요. 저도 80년대, 나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싸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참기름, 들기름도 향을 내는 조미료처럼 조금씩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짜서 쓰기보다는 그냥 깨소금, 그냥 깨 자체를 썼죠. 참깨, 들깨를. 그냥 그리고 들깨를 갈아서 쓰거나 이런 정도였지. 거기서 일부러 기름만 짜고 남은 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참기름 많이 썼다, 뭐 쓰긴 썼는데 많이 썼다 이거는 저는 뭐 의문이고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은 안심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좀 버리셔야 돼요. 나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기름 많이 써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밖에서 비빔밥을 먹을 때 아주머니 계란 빼고 양념장은 따로 주시고 참기름은 빼고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참기름을 빼도 이미 나물에 기름이 너무 많아요. 네. 먹고 나면 굉장히 속이 부대끼고 느끼해요. 먹고 났을 때. 그래서 나물 자체의 향과 맛으로 나물을 먹어야지 기름 맛으로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물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리 대비해서 보더라도 이미 70년대 한국 사람들은 거의 3,0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3,000칼로리를 먹었어도 3,000칼로리의 대부분이 전분질 음식이었을 때는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배가 안 나오고. 근데 이 전분질, 감자, 고구마, 옥수수, 쌀, 보리, 밀 이런 것들 섭취량이 거의 40%대로 떨어졌어요. 절반 정도로. 그러면서 그 공백을 요게 노란색이 초록색이 설탕, 식용유,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병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단식을 하고 단식 후에 회복식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실 때 어떤 상태를 원하냐? 1970년대 사람의 뱃살을 원하냐? 1980년대 사람의 뱃살을 원하냐? 1990년대 사람의 뱃살을 원하냐? 2000년대 사람들의 뱃살을 원하냐? 그거에 따라서 먹는 것만 조절하시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밀가루가 안 좋죠? 안 좋은가요? 왜 안 좋은가요? 수입산. 표백.
소화력이 떨어지세요? 옛날보다 밀가루 많이 먹나요? 조금 먹나요? 정말 많이 먹나요? 이 그래프 보시고도 전에보다 많이 먹는다 이런 말이 나오세요? 1970년대 이만큼 먹었고요. 2000년대, 2010년대 이만큼 먹어요. 이렇게 아주 많이 먹게 됐나요? 과거보다? 비슷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밀가루를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밀가루 어떻게 먹었죠? 수제비 어떻게 만들죠? 밀가루에 물, 반죽, 소금 좀 넣고 반죽해서 튀겨 먹었나요? 삶아 먹었나요? 삶아 먹었죠. 칼국수도 마찬가지죠. 술빵이라는 것도 밀가루에 막걸리 좀 넣고 발효시켜서 쪄 먹었죠. 그런 것들을 먹어도 살이 찌나요? 안 찌나요? 안 쪄요. 그러니까 물론 밀가루는 가루를 낸 음식이기 때문에 알곡제로 삶아서 먹는 밥보다는 아무래도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미가 제일 좋고 현미의 껍질을 깎은 백미는 그 다음으로 조금 안 좋고 그거를 가루까지 내면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좀 안 좋은 것 뿐이지 모든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가 밀가루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먹고 살이 찌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왔다. 뭐 때문인가요? 밀가루 때문인가요? 튀겨서 그래요. 빵을 먹고 뭐 살이 안 빠지고 살이 찌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 밀가루 때문인가요? 거기에 빵 만들어 보시면은 빵, 뭐 계란, 설탕, 버터, 우유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탈이 나는 거예요. 밀가루는 억울해요. 밀가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빵을 먹을 때는 저도 빵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먹기에는 보관하기에도 빵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데 제가 빵을 살 때는 항상 성분을 봅니다. 밀가루, 소금, 물 끝. 딴 거 들어간 건 안 먹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건포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과일이나 견과류 조금 들어간 거 정도까지는 먹어요. 근데 거기에 뭐 올리브유가 됐더라도 그런 기름,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먹었을 때 너무 속이 부딪혀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더라도 정말 밀가루만 드세요. 밀가루 음식만 드시면 별 탈 없습니다. 물론 현미가 훨씬 더 좋고 백미가 더 좋아요. 하지만 가끔 생각날 땐 드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단 기름과 설탕과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백미, 과일 주스, 설탕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찌죠? 그럴 것 같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백미, 설탕, 과일 주스 이런 것만 먹으면은 다른 거 안 먹고 이렇게만 먹으면은 몸무게가 280파운드에서 168파운드, 3분의 1이 줍니다. 얼마 만에? 10개월 만에. 이분을 한번 보시죠. 240파운드였는데 270파운드가 돼요. 완전 반쪽이 되죠. 10개월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탄수화물의 힘입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이 당시에 120, 혈압이 200에 120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압이에요. 이 당시에는 혈압을 낮춘 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시한폭 인생이에요. 그냥 언제 자다가 못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 약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입원시켜놓고 강제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를 싹 다 끊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이고 과일을 먹이고 설탕을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혈압이 7개월 만에 싹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식이요법의 원조가 되는 연구인데 소금을 안 썼어요. 또 이 실험에서는 소금을 아예 안 쓰고 그래서 그 소금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저염식이의 효과다라고 이거를 주장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의 효과다. 지방이나 단백질을 최소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다. 왜냐하면 제가 그 환자들을 보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할 때 소금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효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먹고 안 먹고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지방과 과도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심혈관 질환, 부정맥, 심근병, 뭐 신부전, 당뇨병, 비만, 콩팥질환, 뭐 우리 비염, 천식, 피부염, 관절염, 크론병, 각종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 저는 이 모든 병이 그냥 하나의 병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코끼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은 여기 로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로프에 뭐 류마티스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상아를 만지고선 이 코끼리는 창이야.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는 이 창이야. 그거를 가지고 당뇨병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창만 깎아내면은 당뇨병은 없어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꼬리만 잘라내면은 류마티스 질환은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현대의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코끼리 자체를 보고 코끼리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코끼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근본 기저에는 이 인슐린 과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인슐린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식을 할 때도 단식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인슐린 때문이에요. 올해 이제 지도자 또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제가 그때 단식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서 좀 더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의 회복이 더뎌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손을 어디 긁혔어요. 상처가 났어요. 낮 동안에는 얘가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이 거의 아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입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뭐 온몸에 있는 상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는 동안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자는 동안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침을 뭐라 그러죠? 브렉퍼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이 단식을 끝내는 식사라는 거죠. 그러면 치유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면은 이 단식 기간을 좀 더 늘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뭐 열흘, 한 달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단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저녁을 일찍 먹거나 아니면 저녁을 안 먹어버려요. 점심까지만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또 건너뛰어. 그 다음에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24시간 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음식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세포들을 백혈구들이 가서 열심히 없앱니다. 음식물들이 들어오면은 그 음식물들에 뭐가 있나요? 뭐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균이 있어요. 세균. 여러분들 지금 앞에 뭐 떡도 있고 귤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도 다 균이 있어요. 손으로 집어서 뭘 먹으면은 다 균도 같이 먹는 거예요. 손에 붙어 있는 균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70% 정도는 위장관에 다 붙어 있어요.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 음식에 있는 이 안 좋은 물질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음식이 없어요. 그럼 이 백혈구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여기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기능이 떨어지는 애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가 채워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가포식 과정이라는 겁니다. 백혈구. 그래서 이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가포식이 완전 중단이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혈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하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은 항상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에 식도 역류에 이런 증상을 겪게 돼요. 당연히 이제 상처 회복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냐?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뭔가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라고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이라고 알고 계신데 탄수화물만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게 아니며 소고기 안심 50g 소고기 안심 50g이면 양이 어떤가요? 계란 하나 정도 크기예요. 네. 요 한 주먹도 안 되죠. 보통 현대인들은 한 끼 식사를 할 때 요 정도를 먹나요? 요 정도 한 2배 정도를 먹나요? 두세 배는 없죠. 만약에 회사에서 제육볶음 나온다. 그러면은 집게로 그냥 확 집어서 밥 위에 덮어버리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고기 안심, 기름기 없이 단백질로만 만든 이 소고기 안심을 먹어도 공복 상태에 비해서 인슐린이 2배 이상 올라가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감자죽만 먹었을 때와 감자죽에 참치 이런 것들을 섞어 먹었을 때 인슐린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 건데 감자만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이만큼 분비되고 말아요. 근데 감자에 참치를 섞어 먹으면은 인슐린이 2배만큼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자만 먹었을 때는 아니면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는 지방으로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기 반찬, 계란 반찬, 치즈 아니면은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섞어 먹으면은 그 탄수화물이 2배 이상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반찬을 먹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런 반찬을 먹으면은 쌓였던 지방이 빠져나가죠. 복구될 여력이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죠, 이런 거를. 4-5시간마다 한 번씩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자야 되는데, 야식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이 몸에 지방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5년, 10년만 살면은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40, 50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왔던 이유는 그때 세대들은 한 40, 40대부터 그런 음식들을 먹기 시작해서 40, 50대 왔던 거예요. 근데 19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음식들을 먹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음식들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 호르몬과 기타 등등 영양학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그리고 20, 30대에 이미 고혈압 당뇨가 오는 이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유도 굉장히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유 먹는 아이들이랑 모유 먹는 아이들 어떤가요? 얼굴이 좀 구분되시나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모유만 먹는 아이들. 저는 모유만 먹는 아이들을 이제 채식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모유 수유만 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손잡고 오면은 그 애들은 볼살이 없어요. 볼살이 없고 정말 말씀하신 단단한 느낌이 그냥 들어요. 동그래가지고 그냥 단단해요. 그런데 분유를 먹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토실토실하고 뽀얗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귀엽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우유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키도 빨리 크고 몸무게도 빨리 늘고 볼살도 통통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설탕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유 단백과 콩 단백을 비교해 보면은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콩 단백에 비해서 우유 단백은 거의 2배만큼 높아요. 그래서 우유 단백질을 먹은 쥐에서는
간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근데 콩단백을 먹은 쥐에서는 지방이 안 껴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먹게 되면은 인슐린은 굉장히 낮은 농도로 유지가 됩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제 인슐린 농도는 정상 범위에서 항상 더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인슐린으로도 내 몸의 혈당이 얼마든지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만드시면은 몸이 좋아지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고요. 지방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냐 식물성 단백질을 먹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잘 안 떨어지다가 식물성 단백질을 바꾸는 순간 쭉 떨어지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쭉쭉 떨어졌던 사람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순간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인들의 총 콜레스테롤은 130대였어요. 지금은 거의 200대입니다. 식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과거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서 설탕과 기름과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쭉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당뇨병도 증가하고 고혈압도 증가하고 암도 증가하고 아이들의 비만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단식을 하면은 몸이 좀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낮에는 어쨌든 회복이 좀 더뎌요. 밤에는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이거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건데 낮에는 우리 몸에서 외부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가 돼요. 이게 분비가 돼야 몸의 활력도 돌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좀 잠깐 유보를 시켜요. 안의 문제는 잠깐 나중으로 미루고 바깥의 상황에 더 잘 대응하게 만드는 거고 해가 지고 나면은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그때부터 내 몸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고 있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밤에도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져야 될 시기인데 계속 밤새 뭘 끙끙 앓고 막 계속 고민한다?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코티졸이. 그럼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수면 부족에 만성 스트레스에 음식까지 저렇게 먹고 있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또 아침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지내고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또 아침을 맞이하고 하다 보니까 염증이나 손상이 점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으로 가고 끊이지 않는 염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단식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은 근본적으로 좋아지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방산의 개념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메가3 지방산 드시는 분 계시나요? 드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메가3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광합성을 하는 식물만이 직접 생산을 해요. 오메가3가 어디에 많다고 알고 계시나요? 네? 생선. 그렇죠. 그러면 생선이 오메가3를 스스로 생산을 할까요?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죠. 바다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그 해초들 여기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 오메가3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이 돼요. 그러면 그걸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작은 크릴 새우가 먹고 크릴 새우를 또 작은 생선이 먹고 작은 생선을 중간 생선이 먹고 중간 생선을 큰 생선이 먹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농축이 되는 겁니다.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10배씩 농축이 돼요. 그런데 오메가3만 농축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도 같이 농축이 돼버리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원천이 뭐 생선이나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풀에 있어요. 풀. 식물성, 광합성을 하는 초록색 이파리에만 오메가3가 있다. 거기 있는 게 그냥 농축되는 것 뿐이다. 좀 아셔야 되고, 과거에는 이 오메가6와 오메가3, 오메가6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율이 1대1이나 1대4 정도로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일어나도 염증이 다 끝나면 저절로 얘가 줄어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메가6를 거의 15대1 정도로 오메가3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것보다 더 심해요. 한 30대1 정도 수준으로 훨씬 더 오메가6를 많이 먹어요. 오메가6가 어디가 있을까요? 식용유에 있습니다. 식용유, 그리고 곡물 사료를 먹는 소, 돼지, 닭, 생선 이런 것들이 오메가6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뭐 거의 30대1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장작이 과거보다 거의 30배만큼 많이 쌓여 있어요. 불똥이 한번 켜요. 그러면 이 불이 큰 불이 나겠죠. 쉽게 꺼질까요?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를 더 먹어주면은 비율이 맞아지니까 좋다. 이런 논리로 오메가3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메가6를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3를 굳이 생선을 통해서 안 먹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광합성을 하는 육지에서 나는 채소와 바다에서 나는 채소 이런 것들 위주로, 강에서 나는 이 채소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이 잡아요. 왜냐하면 오메가3를 먹기 전에 오메가6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메가3를 먹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잉으로 오메가6를 먹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긴 분들이 뭐 좋은 거 없나 하면서 오메가3까지 찾는 건데, 거기에 안 그래도 지방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오메가3라는 지방까지 더 먹어버려요. 그럼 당뇨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서도 당뇨병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죠. 뭐 여기 뭐 연령대가 이제 중년 넘어가시면은 뭐 골다공증이나 골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네? 네? 운동 중요하죠. 칼슘 많이 먹고.